안녕하세요.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약 3주 전에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시 하나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연말 산타랠리가 지속이 될 거냐 또는 2024년도에 시장 전망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내년 시장 또는 경제에 대해서 좀 인덱스하게 스터디를 하고 나서 한번 그 동영상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보는 그 글로벌 지정학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우려감에서 조금 더 긴장이 완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데탕트라는 이름으로 동영상 이름을 좀 붙여봤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미중 관계 갈등이 좀 완화되고 있다거나 또는 10월 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공습하고 나서 그 문제도 역시 조금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레벨 다운 되고 있는, 물론 아직 뭐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엿보이기도 하고, 물가 상승도 한층 완화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미국 경제 기준으로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데탕트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패권 갈등 부분을 좀 볼 텐데,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 정책적인 스탠스는 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인게이지먼트 팔러시였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이 중국을 품에 안는 듯한, 그래서 같은 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정책을 지속하면서 2001년도에 WTO에 중국을 가입시키고 중국이 그 덕분에 고성장을 계속해서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미국은 그렇게 되면 중국이 책임도 다하고 냉전으로부터 이어진 어떤 패권적인 갈등에 있어서 조금 더 협력적인 동반자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걸로 생각을 했었지만 좀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이 트럼프라는 분이 2018년도부터 디커플링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대적인 관계로 진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올 5월로 기억하는데 G7 정상회담에서 유럽 쪽 대표단들이 중국한테 딜리스킹을 제안을 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딜리스킹이라는 그 전략으로 우리는 전환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살짝 문을 띄우죠. 그 이후에 유럽이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에게 딜리스킹을 제안을 합니다. 딜리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그 디커플링 전략, 완전히 결별하는 전략에서 조금 더 완화된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 가장 거대한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열강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의 시장을 포기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완화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고, 이를테면 뭐 고사양 반도체라든가 군사 위성에 쓰이는 어떤 뭐 핵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에서는 한 단계 완화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급기야 이번에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 미중 정상회담이 아주 수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10월 25일 날 시진핑이 한 수 접은 듯한 스탠스로 발언을 합니다. 빨간 줄로 제가 그어놓은 것처럼 중국이 willing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라고 해서 미국과 적극 협조할 것이고, 그리고 both sides, 양국은 manage their differences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견이 있는 곳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합일점을 찾아가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운을 띄우고 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몇 개월 전에 했죠. 그 이후에 중국이 반발을 하면서 군사 소통 채널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중단됐던 군사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데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이 향후 수년간 그동안에 되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던 대만에 대한 군사 조치, 이 문제가 당분간은 수년간 계획이 없다는, 그러니까 한 수 접은 듯한 스탠스로 발표를 합니다. 등등의 이런 합의를 보면 미중의 지정학적 갈등 또는 패권 갈등이 한층 레벨 다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미중 갈등 때문에 촉발됐던 전 세계 공급망이 좀 붕괴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쳤었고, 글로벌 무역에도 좀 악영향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의 조짐이 전 세계 공급망에도 조금 더 완화되는 측면, 또는 간접적으로 물가 완화에도 좀 더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제 대규모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대규모 침공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2014년 7월에 가자지구 분쟁 이후에 9년 만에 전면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973년도에 열렸던 4차 중동전쟁 이후로 최대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죠. 11월 26일 날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인질들 17명을 석방하면서 있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을 가진 4세 소녀가 있었다고 해요. 에비게일 2단이라는 그 소녀를 포함해서 3차 인질 석방을 했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또 화답을 합니다. 여기서 인질 석방을 더 해주면 휴전 내 연장할 용의가 있다라는 한층 조금 더 레벨 다운된 스탠스의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미세한 변화긴 하지만 아직은 중동 긴장도 레벨 다운 돼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4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보통 특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면 유가는 당연히 뜰 걸로 생각들을 다 하거든요. 물론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유가가 살짝 뜨긴 했었어요. 7불 정도까지. 그러다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75불로 아주 정상화된, 참고로 저희가 보는 전 세계 원유 평균 배럴당 유가 평균은 75에서 85불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준으로 볼 때 그 하단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중동 긴장 또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유가에도, 다시 말하면 자본시장에도 큰 의미가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파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중동 전쟁 발발한 초반에 이분이 이제 토마스 핸드라는 분이신데 CNN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정말 슬픈 그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딸이 인질로 잡혀갔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차라리 죽은 게 총살을 당한 게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에밀리 핸드라는 딸이 이번에 어제 석방된 인질들이 포함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극적인 상봉을 했다는 이 사파 하나가 중동 긴장이 한층 레벨다운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정학적인 갈등이 미중 갈등 완화, 그리고 중동 긴장도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런 그림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경제 펀더멘탈 측면을 좀 보죠. 작년 3월부터 물가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페드가. 물론 잘 아시는 물가 상승이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올렸죠. 그런데 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 CPI의 먼스 파란색으로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먼스로 굉장히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드라인 CPI 검정색 점선인데 가장 최근 오른편에 꺾어진 기울기를 보시면 연간 물가 상승률도 한층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오늘 아침에 환경글로벌에서도 발표를 하시던데 12월 달에 발표하는 11월 달 물가 상승률도 먼스로 0.02% 정도 예상할 정도로 물가 상승 압력은 굉장히 완화되고 있는 게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CPI라든가 PCE라든가 이런 물가 지표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2달 전 지표들을 2달 있다가 이연해서 보는 그런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코인베이스의 전 CTO였던 발라지 스리니바산이라는 분, 이분이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쪽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분이 웹 3.0 개발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 물가지수가 딜레이돼서 발표한 지표니까 니네가 탈중앙화된 실시간 물가지수를 하나 만들어봐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트루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사실은 여담이지만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에 이 트루플레이션이 보셨던 대로 2% 중반까지 쑥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달에 발표됐던 9월달 물가 지표가 떨어지는 걸로 발표가 됐었죠. 이 정도로 정확한 실시간 지표 중에 하나고요. 실제 월스트리트에서는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이 물가를 언급할 때 트루플레이션을 사용할 정도로 아주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트루플레이션도 사실은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른편에 살짝 이렇게 꼭지가 탁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게 3% 초반대까지 증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조회를 해보니까 2.88로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은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도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대탕 뜬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 경제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팩트셋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2024년도 미국의 기업 실적 예상치입니다. 왼쪽 그래프, 위 그래프가 이익 성장이 어떻게 증가할 거냐, 그리고 아래 그래프가 바차트가 매출 성장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주황색이 9월 30일 날 전망했던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의 그 바차트고요. 그 군청색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그러니까 과거 2달 전보다 지금 현재 내년도 기업들의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가 업데이트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매출 성장은 좀 들쭉날쭉하지만 이익 성장을 보시면 2달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최근에 전망한 내년도의 기업의 이익 성장이 그 업종별로 한 2-3개의 업종 빼놓고는 다 증가할 걸로 보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말 올해 초에 뭐 BCA 리서치라든가 야데니 리서치라든가 저희가 참고로 많이 하는 되게 시장을 잘 본다는 리서치, 독립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올해 1, 4분기, 2, 4분기 EPS죠. 주당 기업 이익 성장성이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3, 4분기부터 EPS가 플러스 성장할 건데 그 수치가 6에서 한 8%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실제로 지난주까지 발표된 3분기 미국의 기업이익 성장성을 보면 평균 한 5%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봤죠. 중요한 것은 EPS 성장률이 5에서 5냐 7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올 연초 작년 연말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3분기로 오면서 플러스 성장을 할 거를 정확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왼쪽 위아래 그래프가 내년도 이 기업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 리서치 하우스들이 역시 내년도에도 기업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믿고 있어요. 특히 합리적인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독립 리서치 하우스들의 전망이 비교적 정확하다라는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3분기부터 플러스 전환하면서 내년에도 기업 실적들은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그래프 위아래가 매출 지역별로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군청색 그래프가 미국 기업들 중에 국내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어떨 거냐, 그리고 주황색이 미국 기업 중에 해외 매출이 50%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기업 성장이 어떨 거냐인데, 재밌는 수치가 국내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런데 해외 매출 50% 이상인 기업들은 아직 마이너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국만 좋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희 하우스는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한 하우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예상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이익 성장성도 그동안에 우려감이 좀 있었다면 이런 독립 리서치 하우스들의 전망, 그리고 지난주까지 발표된 3분기 미국 기업 이익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이런 사실을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측면에서의 대탕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반의 펀더멘털을 한번 보죠. 우리가 미국 경제 또는 어떤 나라의 경제를 볼 때 소비 부문, 그리고 고용시장, 그리고 제조업 부문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에 파란색이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산업 생산이고요. 제조업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초록색 가장 밑에 있는 게 고용시장입니다. 실업률이죠. 실업률 참고로 지금 3.9%입니다. 물론 비관론자분들은 2달, 3달 전에 실업률이 3.4였다가 3.8 갔다가 3.9니까 이게 미국 경제가 균열이 시작됐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조금 안타깝죠. 이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 3.4% 실업률에서 3.8, 3.9로 올라온 것은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늘어나면서 수치적으로 그냥 올라온 것 뿐이지, 뭐 참고로 나이루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완전 고용 수준이 얼마냐라고 할 때 보통 한 4% 보거든요. 4%보다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미국 고용 시장은 아직 완전 고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용 시장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라색으로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죠. 소비 시장을 나타내는 일각에서는 최근에 그 팬데믹 이후에 정부에서 뿌려줬 지원금 때문에 미국이 초과저축이 뭐 많이 쌓여서 그래서 소비시장이 탄탄했는데, 초과저축이 소진돼서 곧 소비가 꺾여서 그래서 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과한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나 미국 사람이 똑같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작년에 미국의 되게 부잣집에서 이제 호스트 가정에서 공부를 하다 왔는데, 그분들이
급여 생활 내에서 아주 빠듯하게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급여에서 최대한 아껴서 생활하는 것은 미국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산층과 고소득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소득층은 어느 나라는 어떤 시기나 힘듭니다. 그 나라 소비를 떠받쳐주고 경제를 끌어가는 소득층을 굳이 보면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때 이 보라색의 리테일 세일즈가 별로 꺾이지 않고 있는 흐름을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래프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소비를 더 잘 보여주는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은 더없이 좋은 상황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꺾이지 않고,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가장 오른편 쪽을 보시면 살짝 소비가 꺾였죠.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0.1%였으니까 전달 대비. 그런 거 보면 심각하게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의 꺾임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고용시장 굉장히 탄탄하고 또 실업률이 수치적으로 볼 때라도 완전 고용 수준 이상에서 살짝 늘어나고 높아지고 있고 산업 생산 살짝 꺾이고 있고 소비 시장도 살짝 꺾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적당한 감속이라고 봐야지 이런 수준의 어떤 꺾임을 경기 침체 전조현상이다. 가능성은 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관론자의 말은 풍성하고 전문가스럽지만 결국 돈 버는 건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게 해석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해석을 적당한 수준에서, 그리고 이런 정도의 감속은 페드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페드, 중앙은행의 FMC 의사결정권자들은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를 어떻게 골딜락스 상황으로 꾸준하게 가져갈까를 관심 갖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3월 이후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던 것이에요. 물가가 너무 심하니까. 경기가 세고 화랑이고 그래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고 이래서 물가 상승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이미 페드의 타겟 수준이 곧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될 정도로 압력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8페이지에서 보셨던 경기 펀더멘털 수치도 적당한 수준의 감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도 완화됐다는 차원에서 어떤 덴탕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전망한다는 게 의미는 없지만 이런 펀더멘털이나 또 글로벌 큰 어떤 지정학적인 환경, 경제 환경,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던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뭐 산타랠리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는 고민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뭐 연말에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주식시장은 그래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작년 말부터 경기 침체 주장들이 너무 산재해 있을 때 저희가 뭐 댓글에 욕도 뭐라고 먹어가면서 경기 침체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골디락스 상황이 올 거라고 본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봤던 견해가 지금은 좀 더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큰 환경을 놓고 볼 때 저희 동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국내 주식에 좀 치중을 해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저희 하우스는 국내 투자 포지션은 전혀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내 경제 체질이라든가 국내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합리성, 투명성 보다는 미국의 투자 시장, 자본시장이나 미국의 경제 체질이 훨씬 더 굳건하다고 보고 있고 좀 더 예측력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는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훨씬 더 투명화되고 있고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투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10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 자산시장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가 한 130조 달러라고 그러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규모가 저도 비슷합니다. 125조 달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 주식 채권시장 중에 한국의 자본시장이 2%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한국에만 한다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모로만 보더라도 해외 투자 포지션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GDP가 한 2,400조 정도 됩니다. GDP 2,400조 중에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해외 경제 상황, 특히 미국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만 놓고 볼 때 한 5에서 60%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해외 투자 포지션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이 이제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GDP 성장률 파란색, 한국의 GDP 연간 성장률이죠. 검정색 점선.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2010년도 초반부터 미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확실하게 디커플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팬데믹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2021년 정도 되겠네요. 미국 경제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상승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떻죠? 최근에 한 13개월 만에 수출이 조금 개선되면서 이 수치가 반영돼서 경제 성장률 하락했던 것이 조금 올라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수출을 놓고 볼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경제 체질, 경제 성장률 자체도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투자는 꼭 일부분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환율과 또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지실 주식시장인데 뭐 주식시장 오른편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 재정위기 쪽, 그러니까 2010년 초반 이후부터 그 주황색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추이고요. 군청색이 S&P 500 추이입니다.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차이는 확실하게 나고 있죠. S&P 500 경기 침체 우려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죠. 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래프를 갖고 이유를 대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끝난 것이죠. 환율을 놓고 보면 상대 환율인 원달러를 놓고 봅니다. 그런데 원달러는요,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 경제 체질을 단견적으로 나타내는 대표 지표라고 볼 때 상대 환율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애치 수요라든가 그때그때 어떤 이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Real Effective Exchange Rate라고 해서 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 실질 실효 환율 같으면 그 전 세계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교역을 하고 있는 상위 7개 국가의 환율과 비교를 해서 그 각각의 나라의 물가를 감안해서 구매력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세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나라의 환율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려면 실질 실효 환율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군청색 그래프가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 추이고요. 보시는 대로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파란색입니다.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경제 체제를 앞서 보셨던 거를 반영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 환율이 다시 1,100원대로 갈 거다. 환율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예측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하우스는 앞선 GDP 성장률이라든가 바로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주식시장의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경제 체질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미국이 훨씬 앞서고 있고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 영역 표시로 그려놓은 그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지만 오늘 현재 보니까 1,303원이에요. 지난주에 지금 1,280원대로 떨어졌다가 1,290원 회복하더니 다시 1,300원 올라왔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 하우스가 보는 원달러 환율 평균 수치는 1,300원에서 한 1,350원 사이가 적정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년 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가 평균이었어요. 그거 따지면 아까 연거푸 말씀드린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 단계 레벨업된 수준이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조금 비싸진 수준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펀더멘탈한 그 분야들을 보겠습니다. 저희 하우스가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인구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경제 지표는 인구 성장과 인구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소비도 인구 문제죠. 고용도 인구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지표들이든 인구 구조, 인구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간단히 전 세계 지역별로 왼쪽 그래프에서 지역별로 인구 성장 추이를 보자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 2100년도까지 단위는 100만 명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나 이런 거 빼고요. 놓고 볼 때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가 훨씬 인구 성장 추이는 빠르죠.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아시아가 유망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아시아 쪽에 주식이 뜨겠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신흥국 지역에서는 아시아가 가장 인구 성장이 빠른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주목할 만한 것은 밑에 빨간색 점선으로 제가 씌워놓은 박스에 보시면 북아메리카거든요. 북아메리카는 캐나다, 미국인데 대체로 미국이죠.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인구 성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2020년도, 주황색이 2050년도, 빨간색이 2100년도 당시의 인구 예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선진국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을 포함한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이니까 그냥 미국으로 대표하겠습니다. 미국이 선진국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성장하고 있죠. 오른편에 주요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사실 중요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는 고령층도 있을 것이고 유년층도 있을 것이고 장년층도 있을 것이고, 실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활동 인구, 국가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17세에서 50대 중반까지가 한참 일을 해야 되는, 경제적으로 의미를 갖는 인구들 층이라고 보거든요. 그 경제활동 인구 분포를 보시면 0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래프가 나 있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0 기준으로 오른편으로 그래프가 간다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요 지역 중에 보시면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쪽에 위치되어 있는 국가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 추이만 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 경제대국 1위고 패권국이고 기축통화국이고 한 미국이 인구 성장까지 양호한 측면이다, 양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은 왜 제가 아까부터 미국 투자를 조금이라도 가져가셔야 되냐 하는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 가장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14개 국가를 연도별 국방비 지출 규모를 2021년도 거를 가져왔습니다. 지표들별로는 한 1년 있다가 딜레이돼서 발표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뭐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최근 수치가 감소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2위에서부터 마지막 나라까지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얘기 끝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하이테크 기술, 선진 기술을 놓고 보십시오. 대부분이 종주국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새롭게 개발한 기술들을 전 세계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지식재산권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제조업 설비라든가 노동력 투입이나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기술만 빌려주고 현금으로 그냥 따박따박 받는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124.6빌리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이잖아요. 11월 22일 날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102조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재작년에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으로만 벌어들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미국의 수입이 124.6빌리언이에요. 그러면 원화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60조 원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얘기가 끝난 겁니다. 전 세계 기술의 패권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걸 반영하는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미국의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하고는 확연한 디커플링된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저희가 이제 내년 시장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다음 회에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 부분을 살짝 좀 미리 설명을 드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12월 달에 통과된 IIJA법, 인프라법,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통과된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죠. 그리고 칩스 액트 반도체법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의해서 제목을 그냥 제가 영어로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Real Total Manufacturing Construction Spending이라고 해서 실질 총 제조업 건설 지출이 폭증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GDP를 분해하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GDP의 구성 항목 중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가 압도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이죠.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국의 이 소비 여력으로만 갖고도 시장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는 제조업 건설 지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소비로만 갖고도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이 제조업까지 리빌드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 경제의 성장세, 미국 경제 펀더멘탈의 견조함은 더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5페이지 오른편 그래프에서 보시면 우리가 뭐 고용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관론자들은 3.4에서 단순히 수치로만 놓고 3.9니까
뭐 미국의 경제 균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과한 해석들을 하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은 지속적으로 탄탄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2018년도부터 트럼프 정부 때 그 중국과 제2의 냉전을 선언하고 나서 패권 싸움이 한층 세졌지 않습니까? 패권 싸움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군사력 자랑하려고 패권 싸움 하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패권이라는 거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패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패권 싸움을 하는 것은 어떤 첨예한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패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패권 싸움을 함으로써 어떤 실익이 있느냐를 단견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15페이지 오른편 차트입니다. 이게 미국의 리쇼링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단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겁니다. 파란색이 리쇼링. 아시는 대로 2018년 이후에 해외로 값싼 노동력, 값싼 생산 비용을 찾아서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시 다 끌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FDI, 해외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공장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때려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이 다 해외 외국인 직접 투자거든요. 이런 리쇼링과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해서 새롭게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발표합니다. 이 리쇼링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단체에서. 2017년도 이후에 2019년도부터만 보시죠. 2019년도부터 2022년 말까지 약 4년 동안 만에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가 약 100만 개에 육박해요. 이 추세는 지속될 겁니다. 이 온쇼링, 리쇼링의 추세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체질이라든가 경제 펀더멘털이 더없이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보시면 뭐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좀 재밌는 차트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요. 1964년도 이후에 그 선거 이전과 이후 1년 동안 각각 주식시장 상승이 어땠더냐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오렌지색이 선거 이후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올랐냐 빠졌냐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파란색이 선거 직전 1년 동안의 주식시장이 어땠느냐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선거 이후는 좀 들쭉날쭉합니다. 주식시장 상승률이. 그런데 선거 이전, 기대감이 좀 더 반영이 된 거겠죠. 선거 이전에 그 직전 1년 동안 주식시장 파란색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2008년도 금융위기 때만 빼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에 준하는 위기가 아니면 주식시장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 하우스는 이렇게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거가 있다고 하면 경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에 보통 집중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도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ETF를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을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시가총액부터 시작해서 한 열 몇 가지 국방비까지 쭉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배당 성향 자체가 틀려요. 미국은 배당 성향이 41%에 육박하고요. 우리나라는 27%입니다. 거의 뭐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세금 다 떼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 중에 얼마의 비중으로 주주들한테 돌려드릴 거냐라고 하는 게 배당 성향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주주들한테 배당 성향을 얼마나 맞이해 주느냐는 그 기업의 어떤 투명성, 합리성, 투자성, 투자 메리트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데서 보더라도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우월성 또는 뭐 투자 메리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상한 하한가 한도가 미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지만 이게 어떤 걸 뜻하겠습니까? 전 세계 투자에서 침 좀 뱉는다는 소위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집결하고 참여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한가를 따로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훨씬 더 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성을 좀 나타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자체도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이고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지만 미국은 어떤 의사결정이든 주주 중심에서 하고 또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하는 게 미국 기업들이죠. 그러면 주가에는 어떤 그 지배구조가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까? 주주의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전문 경영인이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선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가의 차별화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놓고 볼 때라도 실적이 절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투명한 주식시장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세력이라든가 어떤 시세 조정이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뭐 익숙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저희 기 대표님 저희 파트너시긴 하지만 기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JP모건에서 오랫동안 운용을 하셨던 분이시니까요. 당시에 JP모건의 글로벌 의사결정하시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 홍콩에 본부가 있었거든요. 매년 각 국가의 투자 등급을 1에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해요. JP모건의 내부 국가 그 투자 등급에서. 근데 단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2등급으로 올라간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당시에. 논리가 기업인이 대통령이기 됐기 때문에 투자 시장도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2등급으로 잠시 올라갔다가 2주 만에 다시 3등급으로 강등됐던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국이 조금 더 좋지 않은 것은 외생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된 대로 우리나라 2,400조 GDP 중에 수출 수입이 거의 한 8, 90% 차지할 정도니까 뭐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있을 때 아무 별 관계가 없고 노출이 별로 되지 않았던, 물론 2008년, 7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서브프라임하고 별 관계가 없었던 나라였지만 가장 빨리 많이 빠졌던 나라죠.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이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크게 경제 구조를 놓고 보더라도 방금도 언급드렸지만 한국은 수출이 거의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생 변수가 높고 자생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주식시장도 그걸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은 반면에 아까 설명드렸던 소비가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소비가 절대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외의 어떤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체질이 그만큼 자생력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제 지위만 놓고 보면 뭐 미국은 유일 패권이고 우리나라도 수년간 제가 이 업계에 있었던 거의 한 27년 동안 내내 뭐 신흥국에서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된다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글로벌에서는 한국은 아직 신흥국이지만 그나마 신흥국 중에 선진국이다 이 정도이지 국제적인 지위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ETF 투자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ETF 시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ETF 시장 규모가 한 108조 원 정도 됩니다. 지난주 규모로 했을 때. 운용사는 ETF를 하는 운용사가 23개, 4개 정도 되는데 1,000억 원이 넘는 AUM으로 ETF를 운용하는 하우스가 1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ETF답게 ETF를 운용하는 하우스, 글쎄요, 제 기준에 보면 한 5개 될까요? 그리고 상장되는 ETF 개수도 한 78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780여 개 중에 주식형 비중이 거의 7, 80%입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주식형으로만 엄청나게 상장이 많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미국의 ETF 시장은 10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뭐 한 1경 3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규모에 있어서도 뭐 비교 불가 정도의 큰 시장인 것이고, 미국의 ETF 운용사가 거의 230여 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26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사이즈 좀 작은 애들을 빼더라도 230여 개니까, 그리고 ETF 상장되어 있는 것도 3,400여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한국 ETF 시장 거의 7, 80%가 주식형 일변도라는 말씀이었고, 미국 시장은 주식형이 한 40% 차지하거든요. 개수도 3,400개고 운용사도 230개고, 오늘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저희는 이제 운용 전략을 한 57개 운용 전략으로 구분해서 ETF를 투자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좀 잘 알고 있는데요. 미국 ETF의 운용 전략은 사실 어떤 시장이 빠지거나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다양한 운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의 어떤 우월성, 합리성, 투명성, 뭐 견조함 이런 것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뭐 저희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로벌 투자, 특히 미국 투자의 포지션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경제적인 어떤 또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패권이 훨씬 더 공고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식시장은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포지션을 꼭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로 하고요. 12월 중에 올해 또는 경제나 시장을 좀 복귀하면서 내년 경제와 시장을 또 전망해보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